자, 그러면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자료를 미리 올라간 게 있기 때문에 읽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라이브로 보시는 분보다 갈수록 이제 다시 보기로 접속해서 보시는 분들 숫자가 좀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잘 들리고 잘 보이죠? 네, 알겠습니다. 야,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천천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한번 훑어보고 오늘 내용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렉션을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컬렉션 들어가기 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몇 가지 더 알려드린 게 있었죠. 파이널과 콘스트, 이 상수를 만드는데 두 가지 개념이 어떻게 다른가. 파이널은 런타임 시에 한 번 할당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자리가 잡히면 불변이 될 거야 라고 약속만 정해놓고 빈 채로 일단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이 돼서 코드가 돌아가는 와중에 내용이 한번 할당이 되면 그러면 내용을 못 바꾸는 것이 파이널. 근데 콘스트는 얘기가 달라요. 빌드, 컴파일 되는 타이밍에서 할당되는 상황을 보고 그 내용으로 이미 잡혀서 돌아가도록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할 때부터 내용이 심겨져 있는 코드로 출발할 수밖에 없게끔 좀 차이점이 주어지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파이널과 콘스트, 아마 플루터 가지고 현업으로 진행하시는 회사에 여러분이 만약에 지원하시게 된다면 이 정도 차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기술 면접 같은 데서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강조를 드렸죠. 자, 그리고 프라이베이트 프로퍼티 다시 알려드리자면 언더바로 시작하는 프로퍼티, 클래스의 프로퍼티는 클래스 내부에서만 접근이 가능한 대상이다 하는 것을 다시금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쭉 내려가서 컬렉션 이야기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컬렉션의 첫 번째로 언급드린 내용은 리스트였어요. 이 리스트는 스위프트로 얘기하자면 어레이라고 하는 배열하고 유사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메서드 이름들에서 좀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천천히 많이 접해 보시면서 이제 적응하시면 되는 문제니까 개념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다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맵이라는 것도 나오니까 이것도 한번 스위프트의 어떤 거와 비슷한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겠죠. 맵은 스위프트에서 얘기하는 딕셔너리하고 유사하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맵을 진행할 때 차이점이 스위프트하고 있다면 리스트에 해당한다고 보는 코드를 쭉 보실 때 이렇게 대괄호로 시작해서 대괄호로 끝나는 표현식으로 리터럴을 선언하는 게 있다면 맵 같은 경우는 중괄호를 쓴다는 게 보이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스위프트에서는 어레이와 딕셔너리 모두 대괄호를 썼었죠. 근데 다트 언어에서는 맵 같은 경우에 중괄호를 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은 좀 더 익숙해지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셋도 마찬가지로 중괄호를 쓰고요. 딕셔너리와 어레이와 그리고 셋, 이 세 가지가 스위프트에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가 있죠? 맵과 리스트와 셋,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름이 겹치는 게 셋밖에 없죠. 그래서 개념은 같아요. 셋은 순서가 없고 중복된 값을 허용하지 않는 데이터의 집합이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가장 많이 쓰이는 그 메소드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런 내용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따지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순서가 중요하고 중복을 허용해야 할 때는 리스트, 배열이라고 생각하는 리스트, 키와 값의 쌍으로 데이터를 관리해야 할 때는 맵, 스위프트에서는 딕셔너리라고 불렀던 거죠.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집합, 연산이 필요할 때는 셋, 이 세 가지를 쓰는 것이고
오늘 진행할 내용 중에도 이 특히 리스트, 맵, 셋 이런 형식으로 컬렉션이라 부르죠. 이런 컬렉션류의 데이터 형태를 만드는 메서드가 있어요. 예, 일종의 변환 작업 등등을 거쳐서 뭔가 만들 때 이런 개념들을 또 활용하는 코드가 있기 때문에 그때 또 한번 이런 개념들을 재활용한다 생각하시고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데이 5 들어갈 건데요. 데이 5는 제가 어차피 여러분들 링크 다 알고 계시고 링크를 드릴게요. 채팅에다가. 네. 이 내용 보시면서 라이브로 제가 하나하나 제가 입력을 해 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 예제 코드에서 나트패드에서 제가 내용 지우고요. 지금부터 얘기 드릴 이야기는 첫 번째 이야기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생각하실 때 함수형 프로그래밍하고 다른 개념이 있었죠. 절차 지향형 프로그래밍. 자, 절차 지향형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건 세상의 모든 코드는 한 줄 순서대로 실행을 하다가 제어문 같은 게 들어가면 어딘가 다른 줄로 점프 뛰어서 거기에 있는 내용 실행해라. 이런 것들의 조합으로 코드를 완성할 수 있다. 실제로 기계어로 완성되어 있는 코드들, 어셈블리어나 기계어로 완성된 코드들은 실제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진 거긴 합니다. 그런데 한 줄 실행을 한다는 개념은 원래 컴퓨터의 코어가 하나밖에 없어서 인식할 수 있는 덩어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뇌가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씩 받으면 하나씩 실행하던 전통적인 오래된 형식의 컴퓨터 있던 시절의 개념이긴 해요. 근데 컴퓨터의 어느 순간에 CPU를 2개 이상 꼽아대는 경우도 생기고 심지어는 CPU 안에 코어를 여러 개 두는 식으로 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실행할 수 있는 개념들이 선보이게 됐어요. 그런 중에 이제 수학적 사고방식으로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그동안 묵혀 있었다가 빛을 보게 되면서 최종적인 코드는 어셈블리어로 되고 기계어로 돼서 이제 절차 지향형으로 돌아갈지 몰라도 우리가 작성하는 코드는 멀티 CPU, 멀티 코어 환경에 가장 적합하게끔 만들어주자. 이 개념은 어찌 보면은 동시에 여러 일이 돌아간다는 컨커런시, 동시성하고도 관련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시성 이야기는 제가 다다음 시간에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하면서 그때 또 알려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그 이전에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왜 나왔다? 결국에는 하나의 컴퓨터에서도 여러 개의 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 환경에 가장 효율적인 기계어 코드가 작동되도록 해주려고 하다 보니 이 함수형 프로그램이란 개념이 이제 빛을 보게 된 것이다 라고 보실 수도 있고, 물론 이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코드 짜는데 개념도 단순하지 않을 뿐더러 만든다 해도 기계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의 난해함이 그동안 있었다 라고 했는데, 이제 갈수록 컴퓨터의 성능도 빨라졌기 때문에 컴파일러 입장에서도 처리해주기가 용이해진 것도 있죠. 그래서 2010년대 이후의 코드들을 잘 보시면은 점점 새로운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들일수록 함수형 프로그래밍 개념들을 가져와서 활용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위프트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공부하실 때 힘드셨던 개념이 있다면 함수형 프로그래밍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나트 언어도 함수형 프로그래밍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 개념을 여기서 이제 천천히 설명을 또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함수형 프로그래밍 들어가기 전에 내용을 제가 잘라내고 오늘로 밀어놓은 상황이었어요. 자, 함수형 프로그래밍 한번 알아볼게요.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함수를 메인 안에다가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안에다가 만들어 볼게요. 어차피 그 밖에 만들든 안에 만들든 지금 큰 상관없지만
메인이라는 걸 감싸야 뭐라도 하나 돌아갈 수 있는 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안에다가 제가 say hello라고 약간 좀 다르게 쓰겠습니다. say hello라고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린트 문으로 hello world 이렇게 나오도록 좀 만들어 볼게요. 자, 바가 아니고 미안해요. 이거 여기는 타입을 적어야죠. void라고 적어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say hello를 실행을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이 안에서 바로 실행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메인 함수 안에서도 다른 함수를 또 만들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가능했던 이유는 say hello도 알고 보면 객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가리켜서 1급 객체라고 부릅니다. 1급 객체의 개념은 함수도 인스턴스 객체라고 생각해 할 수 있다 라는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say hello라는 이름 말고 다른 이름으로 이 덩어리를 만들어서 또 처리해 볼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펑션이라고 하는 타입이 있어요. 펑션이라는 타입은 다트 언어에서 얘기하는 기본적인 이런 함수들에 주어지는 타입이에요. 자, 여기다가 say hello 말고 greet이라고 인사하겠다 라고 한 다음에 여기다가 say hello라는 이름을 바로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나오죠. 자, 노란 줄이 뜬 건 실행을 안 해서 그런 건데 제가 greet이라고 여기다가 똑같이 실행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작동하죠. 자, 이것만 봐도 say hello라고 하는 건 단순히 함수로서 우리가 생각할 개념뿐만이 아니라 객체로서도 이렇게 서로 할당 가능한 대상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함수라고 하면 그냥 이름만 이렇게 적어 놓은 거 말고 여기다가 값을 매개 변수로 주어서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볼 수도 있죠. 가능할까요? 자, 여기는 red라고 그리고 여기는 tuna라고 매개 변수를 스트링 타입 하나 요구하니까 똑같이 한번 줘보겠습니다. 잘 나오죠. 잘 나오죠. 자, 그래서 이 함수들이 모두 똑같이 say hello라고 일을 하게끔 되어 있는 내용을 처리하는 게 똑같이 처리가 된다? 이 할당이 잘 됐구나 라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할당할 수 있는 객체라고 하면 이 자체가 또 다른 함수의 매개 변수로 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say hello 말고 show greet이라고 임의로 이름을 정한 다음에 제가 스트링 값으로 이름도 받고 그리고 또 하나로 함수로 func라는 매개 변수로 함수를 받아서 이렇게 하지 말고 apply 적용하자 어디에 적용하자 식으로 한번 적어 볼게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func라는 함수는 네임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면 어떤 일이 가능해지냐? apply to 라는 함수에다가 bob이라는 친구 이름도 전해주고 함수는 say hello든 greet이든 하나를 전달해 주면 이 두 가지 내용을 활용해서 실제 실행하는 일도 여기서 벌이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hello bob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욕심 조금만 내면은 여러분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우리 전에 배웠던 람다식 생각해 본다면 apply to 한 다음에 탐이란 이름에다가 이 내용을 고스란히 여기다가 적어주는 식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함수 전에 만들었던 우리 배웠던 내용 응용을 해서 익명함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익명함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대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적용하면 또 나오죠. 자, 요거 조금 더 줄여볼게요. 우리 화살표 기호 쓰는 그 람다식이라고 있었죠? 자, 화살표 기호를 활용하는 람다식. 이런 걸 활용한다고 하면은, 자, 여기에 name이라는 걸 받아서 이걸 실행을 할 거야. 근데 나는 바로 한 줄짜리로 프린트문 쓸래. 자, 밑에 있는 이 내용 지우고 이건 필요가 없나 봐요. 네. 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형 프로그래밍 만드는 예제, 요 예제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클로저라고 돼 있던 스위프트에서의 개념을 똑같이 나름 적용해 볼 수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코드 제가 여러분께 채팅 쪽에도 올려드리고 나중에 강의 자료에 다시 업데이트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내용은요. 쭉 지울게요. 코드 좀 지워 놓을게요. 자, 함수형 프로그래밍 개념에서 좀 이어지는 내용이긴 한데요. 1급 객체도 있지만 for문하고 for each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자, 보통 1급 함수라고 스위프트에서는 언급됐던 그런 경우죠. 자, for문을 통해서 돌아가는 것을 한번 예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for in문이죠. 자,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다트에서는 리스트를 만든다고 하면은 리스트라고 한 다음에 이제 제너릭을 활용해서 어떤 타입을 여기 담을까 적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넘버들이라고 한 다음에 1, 2, 3, 4, 5 5개 내용을 담아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하나씩 화면에서 출력해 준다. 괄호 안에 넘버 인 넘버스 라고 해놓고 넘버들을 하나씩 출력해 주려고 하면은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아, 제가 여기 타입 쓰는 걸 깜빡했네요. 타입을 꼭 적어줘야 됩니다. 작동해 보겠습니다. 네, 하나씩 쭉 출력되는 게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짜는 거 말고 다른 형식으로 가능할까? 자, 지금 이것은 넘버스에 있는 내용의 배열을 하나씩 우리가 제어를 해가면서 몇 번째 거 꺼내보자, 몇 번째 거 꺼내보자 하는 식에 가까워요. 그런데 for each라는 게 있습니다. for each문은 넘버스 배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예요.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 for each라고 한 다음에 이 안에다가 넘버를 받아와서 그 내용을 출력해두는 메소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드는 거에 이제 for each문이라고 보는데 보통 여러 줄이면 이렇게 하지만 한 줄짜리로도 가능하겠죠? 자, 화살표 표현식으로 네, 이렇게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for each문은 이 내용들을 어차피 하나씩 뭔가 건드려가면서 일을 처리하겠다라고 미리 준비된 리스트의 메소드이기 때문에
밖에서 배열 자체에다가 몇 번째 걸 호출해서 우리가 꺼내 쓰는 거하고는 개념이 약간 달라요.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도 이런 메서드가 있거든요. 근데 그쪽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포문으로 돌리는 것보다 포이치문으로 돌리는 게 상당히 좀 느립니다. 원래 이게 좀 느린 방법을 그쪽에서 메커니즘을 갖고 있나 봐요. 그런데 다트 언어나 스위프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게 차이가 그닥 있나? 제가 들은 선에서는 차이가 그닥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능상의 이슈도 있어서 뭐 너무 걱정하실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편한 쪽으로 고르셔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이 부분에서 좀 업데이트해서 알려드릴 게 있으면 나중에 다시 언급해 드릴게요. 예, 제가 아는 선에선 그래요. 자, for each문 말고 이제 독특한 것들이 계속 이제 나와요. 표현들이 잘 보시면은 스위프트하고 비슷한 것들이 기능적으로는 있습니다. 근데 표현이 다르니까 그런 점들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은 웨어절입니다. 웨어절은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을 꺼내는 거예요. 자, for each문이라고 하는 건 리스트의 각 요소에 대해 특정 함수를 실행하는 것이네. 웨어절은 리스트의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요소만 추출해서 새로운 리스트 만들기,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죠. 새로운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리스트 인티저로 이 숫자들 중에서 숫자들이 오버 3보다 큰 것만 따로 담아줄 배열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리스트를. 그러면 이거를 만들려고 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for in을 써가지고 이거 3보다 큰 거니? 일일이 물어보는 방법도 있겠죠? 만약에 넘버가 3보다 크다. 괄호를 써주는 게 이게 습관이 아직 제가 덜 돼서. 자, 3보다 크다 하면은 over 3에 add number.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프린트문으로 over 3 보여주면 4, 5가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오버3에다가 새로 그냥 넘버스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where라고 하는 메소드를 한번 호출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 들어가는 내용을 이 내용 그대로 한번 활용을 해 볼게요. 그러자면 넘버라는 거로 내용을 가져와서 이 코드는 좀 바뀌어야겠어요. 네. 3보다 큰 조건인지 불량값만 돌려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true. 근데 이렇게 너무 좀 쓰다 보면 실수가 나오죠? 그래서 줄여버리겠습니다. 자, 넘버 값이 3보다 크냐? 자,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이렇게 돼 있는 결과를 우리는 리스트라고 명시적으로 바꿔주는 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게 웨어절입니다. 리스트로 반드시 적어서 바꾸는 형식을 가져가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to list 말고도 to map, to set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 걸 쓸 경우도 있거든요. 한번 바로 보시죠. 자, 여기에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 한번 볼게요. 아직은 리스트 만드는 경우네요. map이라는 거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죠. map이라고 하는 건 이것도 메서드예요.
리스트의 각 요소에 함수를 적용해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새로운 리스트로 이번에도 인티저 값들을 적어 볼게요. 더블러, 네, 곱하기 2씩 해버리는 더블러라고 하는 배열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포문으로 똑같이 일들을 벌인다고 했다면 아마 이렇게 했어야 됐을 거예요. 넘버에 2씩 곱해서 이거를 더블러에다가 더해 주어. 자, 프린트 문으로 더블러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늘 과정을 겪어서 보여드리는 걸 좋아하잖아요. 짠하고 나오는 것보다. 그래서 포인문으로 이렇게 만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근데 이제 넘버스에다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네요. 기존에 있는 넘버스의 값들을 이렇게 바꾸도록 한 다음에 그걸 새로운 리스트로 또 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넘버스의 값들을 where 적용 이게 먼저 있고, 그리고 나서 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남았던 게 아까 그 4, 5만 남았던 게 넘버스에 만들어지는 과정이 딱 여기까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내용에 2씩 곱하니까 4 곱하기 2는 8, 5 곱하기 2는 10 이렇게 나온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건데,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코드를 다시 만들어 볼게요. 자, 다시 어떻게 만들 거냐? 맵을 통해서 쓰는 걸로 만들어 볼게요. 더블러라고 하는 것은 넘버스에다가 맵을 써서 좀 짧게 써보겠습니다. 여기에 화살표 메서드를 써서 넘버 곱하기 2씩 한 다음에 이걸 리스트로 다시 만들어주자. 괄호를 써서 아마 이 과정에서 이미 바뀐 넘버스가 생기긴 할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넘버스에 있는 내용들을 여기는 이제 제가 이거 좀 실수를 했군요. 네, 이렇게 새로 바뀐 내용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실 수 있어요. 이게 맞나? 그러면은 요거 한번 출력을 여기 또 해보면 알겠죠? 여전히 이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군요. 이 가설은 틀렸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넘버가 3보다 제가 조건을 이걸 달아서 그랬군요. 제 실수입니다. 이거 편집할 때 힘들겠는데요? 네, 제 실수가 있었네요. 자, 그래서 인티저 넘버인 넘버스, 잠시만요. 제가 어딘가? 네, 요거 아니고요. 실수가 있었네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해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빼고 맵은 그렇습니다. 왜 이 부분을 냅둬가지고 여러분들 혼란드렸는지 저 스스로도 괜히 엉뚱한 소리를 했군요. 자, to list to set, 이것도 이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to list라고 하는 건 정확한 표현으로는 이터러블 이라고 하는 형식이 있습니다. 이터러블을 리스트로 변환, to set 이라고 하는 건 이터러블을 set로 변환.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서 얘기를 했던 것들을 이터러블이라고 생각해서 to list가 가능했던 거예요. 이터러블은 하나씩 꺼내서 처리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본다는 거죠. 리스트가 대표적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코드를 제가 예제로 드린 코드를 적용을 해보자면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넘버스의 내용을 좀 바꿔볼게요. 1, 2, 3, 2, 1 이렇게 리스트를 새롭게 만들어 준 다음에 이 내용들을 가지고 세트로 그냥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인티저로 유니크 넘버스라고 유니크한 숫자들만 담긴 것이다 라고 한다면 넘버스를 set으로 바꿔주는 메소드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여기서 겹치는 내용들 다 빼고 세트는 이렇게 중괄호로 되어 있는 것이었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리스트로 가져간다 하면은 아마 그 내용 그대로 가져가게 되겠죠. 자, 또 그 다음 내용 any 한번 알아볼게요. any라고 하는 건 리스트의 요소 중 하나라도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자, 어떤 뜻이냐면 만약에 그 내용 중에 이런 거 하나라도 보여? 그러면 오케이. 아니면 아닌 걸로. 결과는 뭘로 나와야죠? 불리언 타입으로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리스트에 있는 값 중에 2보다 큰 숫자가 있을까? 그러면 true로 만들자. 자, 일일이 만들자면 이렇게 만들 거예요. 불 has over 2. 처음에는 false 값으로 넣어주고, 자, 똑같이 폼은 이렇게 돌려주면서 만약에 이 안에 일단 빨리 만들기 위해서 효율적인 코드보단 빠른 코드로 진행을 할게요. 자, 여기다가 만약에 넘버 값이 2보다 큰 게 하나라도 있다면 그러면 has over 2라고 하는 것은 true로 돌려주면 되겠죠? print has over 2라고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게 있죠. 3이라는 숫자가 여기 중간에 있기 때문에 조건이 만족하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 때 보세요. 코드가 몇 줄입니까 벌써? 5줄, 6줄 막 이제 넘어갈 것 같죠? 막 브레이크문 같은 것도 원래 넣어야 되니까요. 효율적인 계산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만들지 말고 심플하게 가자. has over 2라고 하는 것은 넘버스에 있는 내용들 중에 하나라도 이제 여기다가 함수를 적어주는 거죠. 한 줄로 그냥 해줄게요. 넘버가 2보다 큰지 물어봐서 맞다면 true가 되는 거죠. 만약 3보다 큰지 한번 물어볼까요? 그런 게 숫자가 없으니까 false로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any
메소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reduce예요. reduce라고 하는 건 이거는 아마 스위프트에서도 유사하게 reduce가 있기 때문에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리스트에 요소들을 누적하여 하나의 값으로 축소하기.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쭉 돌려보면서 뭔가 합산된 결과를 얻어낸다거나 평균값을 얻어낸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 할 때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게 바로 reduce예요. 자, 한번 써볼게요. 자, 넘버스 한번 다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1, 2, 3, 4, 5 예제 코드가 제가 이렇게 준비한 게 있으니까 다시 1, 2, 3, 4, 5로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 인티저 썸 합산된 결과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넘버스에다가 reduce로 하나씩 내용들을 이제 꺼내서 새로운 계산을 하는 걸 만들 텐데 여기에 있는 함수는 두 가지를 요구해야 됩니다. value, element. 보통 이게 약속처럼 돼 있어요. V하고 E만 쓰는 경우도 있는데 웬만하면 이거 풀로 다 써줍시다. 이 컴파일 언어인데 뭐 우리가 알아보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value와 element를 끄집어내서 특정한 메소드를 이 안에다가 실행하도록 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은 없겠죠? 근데 한 줄로 하는 게 지금은 괜찮겠네요. 기존에 있던 value라고 하는 데다가 계속해서 element를 더해주자. 실행해보면 15라고 하는 합산된 결과를 보여주는 게 여기 있습니다. 자, 코드가 좀 길었죠? 근데 이 내용, 요 내용만 챙겨가셔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다트 언어에서 이야기하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개념을 이해하시는 데는 뭐 시작하시는데 어느 정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채팅에다가 코드는 올려드렸고요. 자, 이렇게 만들게 되면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요. 코드가 보시면은 포문으로 만들었을 때하고 각각 비교해 보세요. 좀 간결해지는 건 있죠. 예, 간결해지는 게 있습니다. 물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짧게 쓰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게 중요하지. 근데 이 경우는 무슨 문제가 좀 있냐 하면 길게 쓸 때 이게 무슨 목적으로 쓰는지가 불명확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다 읽어보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제시하는 이런 메소드들을 사용하면 좀 더 이게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명확하게 빨리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의 가독성이 좀 향상되는 측면도 있어요. 물론 이걸 극단적으로 너무 쓰실 이유는 없습니다. 이게 좀 단순한 거니까 화살표 람다식도 쓰고 했던 거지, 좀 길어질 것 같으면 여기서 이제 중괄호 쓰고 그 안에 내용 써주고 막 하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 길어지고 복잡해진다 하면 그냥 포문을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좋은 쪽으로 선택하면 될 문제예요. 자, 이렇게 또 쓰면은 또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재사용성이 증가해요. 왜냐하면 여기 들어가는 이 함수를 여기다가 이렇게 만드는 거 말고 따로 이름 정해서 만든 다음에 여기에도 붙이고 저기에도 붙이고 하는 식으로 재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사용하면 코드의 재사용성이 증가한다, 이런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나온 배경을 제가 설명드릴 때 이런 내용이 있었죠. 병렬 처리, 동시성 처리, 여러 개가 동시에 돌아가게 하는 시스템. 컴퓨터의 코어가 자꾸 늘어나고 있으니까 아이폰만 해도 뭐 코어가 4개 내지 6개 되잖아요. 그런 코어들에서 동시에 일들이 벌어지게 하려면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적합하기 때문에 이런 코드가 여러분들이 좀 더 익숙해지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해서 나중에 좀 규모 있는 프로젝트가 되면 테스트 주도 개발, TDD라 부르죠. 테스트 주도 개발 같은 걸 하실 때 테스트 코드 개발을 하시면은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적용하시는 게 좀 더 용이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함수형 프로그래밍 이야기들 쭉 이렇게 여기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보여드렸고요. 자, 함수형 프로그래밍 끝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은 거는 진짜 제가 준비한 다트 언어의 마지막이에요. 남은 더 설명드릴 것도 있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본격적인 코딩 하면서 알려드릴 거고요. 참고로 좀 쉬어가는 타임처럼 좀 말씀드리자면 다음 주 월요일에는요, 위젯과 레이아웃, 그래서 모양을 내는 거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앱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목적이 확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는 뭔가 웹 API에서 통신으로 내용을 가져와서 보여주는 앱 만드는 걸 바로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약간 좀 실전적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파이어베이스하고 연동되는 메모 앱 또는 게시판 앱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문법 부분에서 제가 설명드리는데 시간이 약간 오버한 부분이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1월 초에도 제가 계속 이 내용들을 좀 다뤄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너무 무리하지 않게 제가 배분을 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좀 된 건데 12월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좀 미안합니다. 처음에 제가 1시간이 아니라 2시간씩 하루에 하려고 했는데 이건 좀 아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이내로 좀 끊다 보니까 이렇게 결과가 좀 나왔어요. 자, 다음 내용 한번 여기 있는 대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 밖의 문법들이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남은 시간 제가 설명드릴 내용들입니다. 다트 언어에서 계단식 표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계단식 표기법은 동일한 객체에 대해서 연속적인 메소드 호출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라고 하는데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여러분이 유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스위프트에서 옵셔널 체이닝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점 찍고 점 찍고 점 찍고 해가지고 계속 연속되게 메소드 호출하는 거. 근데 그거하고 똑같진 않아요. 근데 이런 코드 기법들 계속 한 줄에다가 연속되게 메소드를 호출하게끔 해서 코드가 단촐하게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들이 계속 이야기되는 것들이 있어서 각자의 언어들의 특성에 맞춰서 이런 개념들이 생겨나는데 다트 언어도 그걸 계단식 표기법이라고 하면서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마치 계단처럼 메소드 호출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계단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메소드 사이에 점이 하나는 아닙니다. 이제 2개씩 입력을 해서 하나의 명령줄을 통합적으로 파이프라인처럼 만들어내는 이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제를 한번 제가 활용을 한번 해서 코드를 짜 보겠습니다. 자, 메인 함수 내용 제가 지우고요. 이번에는 계단식 표기법이라고 해서 프로덕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일단 만들어 놓은 상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재미난 표현이 하나 있네요. 자, 이게 뭐였죠? 명명식 매개변수였죠? 예, 앞에 day2에 보시면은 아마 나옵니다. 명명식 매개변수 day3에 나왔던 것 같네요. 예. required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새롭게 보이는 게 있는데 이거는 필수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명명식 매개변수는 이 내용들을 언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면 기본값은 뭘로 다른 걸 대체한다. 뭐 이런 개념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required를 적었기 때문에 명명식으로 이름은 뭐다, 프라이스는 뭐다 해줘야 되는데 필수 요소니까 기본값은 줄 필요도 없고 무조건 입력 받아야 되는 대상 이렇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서 호출하려다 보면 실제로 프로덕트 하나 만들 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프로덕트 하나 만들겠습니다. 프로덕트 라는 거는 프로덕트 소문자로 시작하면 다른 존재가 되니까요. 프로덕트 하나 만들 건데 프로덕트 해놓고 저기 요소를 마음껏 쓰라고 하니까 프라이스는 4달러, 이름은 햄버거, 그리고 스탁은 재고가
몇 개가 있냐? 나 하나만 있으면 돼. 이런 식으로 가능하겠죠. 제가 이거 스위프트 문법하고 또 아직도 혼란기를 겪고 있어서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또 실수를 했군요. 자,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출력을 하려면 프린트 프로덕트에 보면은 toString이라고 하는 위에 메서드가 보이네요. 바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임 프라이스 스탁 순으로 적지 않아도 이게 몇 명씩 매개 변수이기 때문에 순서는 바뀌어도 이름만 언급해주면 거기에 적합하게 내용들이 들어가니까 작동을 하죠. 근데 이렇게 만들고 나서 내용들을 좀 바꿔보고 싶어요. 프로덕트의 프라이스는 여기 보면은 세터가 따로 메서드가 있기 때문에 set 메서드가 있기 때문에 set 메서드를 써서 set price 4달러는 너무 저렴하고 5달러 5달러로 바뀌었죠. 프로덕트의 set name은 햄버거, 너무 햄버거라고 하니까 그렇다. 햄버거 말고 좀 근사한 이름, 오리지널 햄버거 바꿔주자. 작동해서 오리지널 햄버거로 바뀌죠. 또 재고가 몇 개가 있다 할 때 프로덕트에 set stock 실행해서 한 개 말고 거하게 한 100개 넣자. 100개가 들어가죠. 자, 그런데 매번 이렇게 코드 짜는 거 할 때 프로덕트라고 하는 거 여기서 실수가 날 수도 있어요. 오타 내거나 그럴 수도 있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짜는 거 대신에 계단식 표기법이라는 걸 사용한다 하면 어떻게 가능할 거냐? 프로덕트2라고 만들어 줄게요. 2. 문제 없죠? 똑같이 나올 겁니다. 지금은 제가 이 실수가 있었네요. 네, 문제가 없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계단식 표기법을 쓰는 것으로 코드를 바꿔주게 되면 저 메서드들이 똑같이 잘 실행을 합니다. 자, 이게 바로 계단식 표기법이에요. 이게 답니다. 네, 계단식 표기법 사례 제가 여기 또 코드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프로덕트2가 새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프로덕트2라고 막 적어야 되는데 실수로 프로덕트2라고 안 하고 그냥 프로덕트라고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코드의 간결함을 위해서라도 계단식 표기법 쓸 수 있으면 쓰는 게 좋겠죠. 그런 내용이 계단식 표기법이고요. 자, 컬렉션의 if 문법, 이거는 여기 나온 거 그대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Dart 언어의 컬렉션 if 문법은 조건에 따라서 컬렉션의 요소를 동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컬렉션의 요소들을 미리 그냥 고정된 채로 시작할 때 심어 놓거나 아니면은 빈 채로 시작하고 if문 같은 것들이 포함된 for문 같은 거 돌려서 만들거나 그렇게 바깥에서 따로 제어하는 게 아니라 만들 때 그 안에 if문을 넣어서 상황에 따라서 생성될 때 상황에 따라서 그 내용이 포함된 거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이런 것들로 조건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렇게 만들면 컬렉션에 모두 적용되니까 리스트, 맵, 셋 여기에 다 적용이 가능하고요. 간결하고 가독성 높은 코드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저기 보시면은 자, 엑스트라 아이템을 포함할 것인가 현재 true라고 정해놨죠. 이렇게 만들면 아이템스 안에는 아이템 1, 2 뿐만이 아니라 여기 불량 값이
true이기 때문에 extra 아이템 값도 포함이 된 결과를 아이템즈가 갖게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 false로 돼 있다? 그러면 다른 게 되겠죠. 이런 거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함수 같은데 내부에서 배열 만들 때 매개 변수로 불리언 값 또는 불리언 값을 만들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 데이터들 받아놓고 새로운 배열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도 있겠죠. 이번에는 is 어드빈 false 값이네요. 그게 포함이 될 필요는 없어 라고 한다면 아담 패널이라고 하는 어드민 패널은 포함이 안 된 홈 프로파일 세팅즈 세 가지만 여기 배열로 포함시켜서 이건 뭐 같아요? 화면에 보이는 메뉴를 다르게 세팅해서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죠. 자, 할인할까 말까? 트루 폴스냐에 따라서 이름과 제품 이름과 제품명과 가격 그리고 할인 얼마 해줄까 여부를 여기다가 딕셔너리 같죠? 이거 맵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서 맵에 포함할까 그런 키가 있도록 할까 말까 여기다가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컬렉션의 포문하고 결합을 한다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자, 넘버스에 1, 2, 3, 4, 5가 있는데 이 내용들 리스트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꺼내다가 이게 is even이라는 그 인티저의 메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even하다는 표현이 여기서 이제 짝수 홀수 가리는 거죠. 그래서 짝수인 것들만 넘버로 이 배열에 포함시켜라 라고 응용되는 문법도 가져갈 수가 있는 사례가 여기 있어요. 결과는 그러면 이 중에 2, 4만 짝수이기 때문에 포함된 결과를 보여주게 되겠죠. 자, 그래서 약간 컬렉션 if 문법은 고급 문법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몰라도 우리가 유사한 결과를 똑같은 결과를 낼 수는 있는데 코드의 가독성을 위해서 좀 더 알면 좋은 것들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엔 이거 모른 채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알게 되고 한번 여기 써볼까? 작성을 해봤는데 if 컬렉션 if 문법을 한번 적용을 해볼까? 라고 할 때 조금씩 적용해 보시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셔도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자, 또 마지막 오늘 다룰 주제인데요. 널 안정성 한번 가볼게요. 널 안정성은 다트 최초 버전부터 있던 건 아니었고요. 다트 2도 아닙니다. 다트 2가 나온 이후에 다트 2.12 버전부터 적용이 된 새로운 개념이에요. 근데 이거 보시고 나면은 문득 생각이 들 겁니다. 스위프트의 옵셔널하고 거의 대동소이하다. 거의 같다. 실제로 그런 느낌이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편한 마음으로 보실 수도 있겠네요. 자, 다트 2.12부터 들어간 여기서 이제 옵셔널이라는 얘기는 안 하고 널 세이프티라는 표현을 씁니다. 널 세이프티라고 하는 건 기존에 있던 내용들을 널이라는 게 들어가면 무조건 그런 건 포함할 수가 없는데 하면서 시스템이 앱이 종료되는 이런 체제로만 다트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널이라는 값을 들어갈 수도 있게 허용해 주겠다 라는 체계가 이제 갖춰지게 됐어요. 그 방법은 스위프트 옵셔널처럼 널 세이프티 개념을 가지고 널을 포함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게끔 타입 뒤에 물음표를 붙이는 걸로 얘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non nullable integer 그냥 인티저네요. 예. 이름을 신경 쓰기보다는 타입만 봅시다. 그냥 인티저인 경우에는 42란 숫자 들어가는 건 거기서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여기다가 null을 대입한다? 해볼까요? 자, 인티저 나이라고 하는 걸 제가 13살 이렇게 만들긴 했는데 만약에 나이에다가 너를 대입을 한다? 네, 빨간 줄이 그어지죠. 그런 거는 여기 들어갈 수 없어 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물음표를 붙여볼게요.
타입 뒤에다가 이제는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널이란 값이 들어갈, 그러니까 널이라는 게 뭘까요? 널은 숫자로 치면은 널이라고 생각하면 숫자 0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간혹 그건 아닙니다. 메모리가 쭉 데이터들이 담길 수 있는 컴퓨터에 메모리가 있다면 이 age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게끔 할 때 그 공간은 확보는 해줘요. 근데 그 안에 무슨 숫자라도 담기는 상황 자체가 이제 할당이라고 하는 건데, 원래는 할당을 할 때는 정확하게 뭐 마이너스 150이던 30이던 12던 숫자 0이던 숫자 자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인티저니까, 여기 같은 경우엔. 그런데 내용이 그냥 다 비어있네. 아무것도 없어. 뭐 숫자라는 존재 자체가 여기 뭔가 들어있는 게 없는 거야 라고 한다면 그 상태를 이제 널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요, 데이터가 아직 들어오기 전인데요, 이런 게 주로 어디 쓰이냐면 주로 이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에서 많이 쓰이죠. 왜냐하면 네트워크에서 자료를 가져오기 전의 상태, 가져온 후의 상태를 완전히 구분짓는 방법은, 가져온 후에는 뭔가 값이 있을 거니까 그 숫자나 데이터를, 숫자나 문자를 보여주면 되는 거고, 가져오기 전의 상태는 거기다가 숫자 0 같은 걸 넣어버리게 되면 착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오인하는 거죠, 사용자가. 가져온 건지 아닌지 상관없이 숫자 0이다? 나 주식 프로그램 쓰고 있는데 데이터를 읽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숫자 0이 일단 보이는 거예요. 내 돈 또 어디 날라가서. 그러다가 뒤늦게 돈이 들어온 데이터 값이 보인다? 이거는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들어오기 전의 상태, 후의 상태를 완전히 구분짓기 위해서, 안 들어온 상태라면 데이터가 아예 없으니까 널이라고 표현하자, 뭐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널이라고 하는 상태는 주로 그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에서 많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서 다음 주 아마 수요일쯤 하는 그 코딩에서는 종종 더 많이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널 안정성에 있는 내용들 쭉 보시다 보면은 스위프트 옵셔널 배우셨던 개념들을 응용하시면 쉽게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실제로 이렇게 물음표를 붙일 때는 널이 대입이 가능하다, 아까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널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새로운 값을 뭔가 만들어낼 때 쉽게 그 코드를 작성하고 싶다, 물음표 2개 쓰는 기법 스위프트도 있었죠. 예, 옵셔널 바인딩을 단축하는 코드였잖아요. 여기에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어요. 그리고 널 접근 연산자라는 게 좀 독특한 게 있는데, 요것도 물음표 점이라고 하니까 독특해 보일 뿐이지 실제 코드를 보면 스위프트에서의 코드하고 유사합니다. 퍼스널이 있어? 그러면 name이라는 걸 꺼내다가 여기다가 넣어줘. 그런 게 없어? 퍼스널 자체가 널이야 지금? 그러면 이 자체가 다 널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널 주자. 자, 강제 널 확인 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옵셔널 바인딩 스위프트에서 할 때도 느낌표 웬만하면 쓰지 말자고 제가 강조드린 거 들으실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느낌표 주는 거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느낌표 쓰는 경우는 무슨 뜻이 되냐 하면, 여기 널 값 절대 될 리가 없어. 그러니까 강제로 그 값 꺼내가지고 여기다가 할당해주자. 예, 문제가 될 경우가 있겠죠? 언제요? 실행 중에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널이었네요 하면 여기서 실행 종료가 될 겁니다. 또 독특한 코드가 또 있네요. 물음표는 널 aware 할당 연산자라고 부르는데요. 앞에서 보셨던 물음표 코드를 좀 단순화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할당까지 합해서. 그래서 이 값이 널이면은 0이고 아니면은 해당 값을 그대로 쓰겠다 같은, 변수가 널일 때만 값을 할당한다, 뭐 이런 개념을 또 가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많이 쓸 것 같진 않아요. 한번 나중에 또 봅시다. 그래서 실제 쓰는 사례는 이렇게 코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요 코드 그대로 한번 입력해 보시면서 한번 작동시키는 걸로 널 세이프티 관련된 개념을 좀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널 세이프티는 여러분들이 스위프트에서 가지고 있는 옵셔널 개념들만 확실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계신다면 그렇게 제가 설명드리는데 시간을 많이 할당할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플루터 앱을 만드는 과정을 겪을 텐데, 아직은 위젯과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다트패드에서 모든 내용을 다 실행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할 거고요. 아마도 데이 7으로 넘어가는 플루터로 통신하는 앱 만들기, 여기부터는 좀 복잡성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도 플루터 SDK를 직접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하는 과정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